원래 이런 건 좀 칠판에 판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결석생이 있어서 영상 때문에 이 영상으로 좀 할게. 잘 보이니?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내신이 아니라 정규 수업인데 이 정규 수업을 들을 때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태까지 니네가 국어를 공부할 때 대부분 왓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쉽게 말해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해갖고 이제 중학교 때 뭐 시험 범위가 어차피 정해져 있고 어떤 작품이 나올 줄 아니까 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뭐 8, 90점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중학교 내신이어서,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아까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이상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고 뭐 어떤 친구들은 막 성균관대, 고려대 이런 데도 목표로 삼고 있잖아.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서울에 있는 4년제는 아무리 수시 전형이니 뭐니 해도 수능 갖고 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아까 어떤 친구가 성균관대 수시 합격을 했어. 근데 성균관대쯤 되는 애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얘네가 적어도 1등급 2개에다가 뭐 2등급 하나 정도는 요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수능, 내가 정시를 노리든 수시를 노리든 국어가 3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수능에서 3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왓이 아니라 하우를 배워야 돼. 즉 한 작품 한 작품을 놓고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다가 아니라 수능 날에는 무조건 니네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 일단 수능이 문학과 독서, 문법 이렇게 이제 뭐 세분화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독서 지문이 수능이 총 45문제라면 독서 지문에서 15문제가 나와요. 3분의 1을 차지하지. 걔네는 무조건 니네가 처음 읽는 글이야. 왜? 출제위원들이 수능을 위해서 글을 새롭게 만들고 수능 당일날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글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이 글은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에 이런 특징이 있거나 내용 전개 방식 여기서 이게 쓰였구나,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니네가 화제를 파악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여기에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이 쓰였겠구나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문학을 시작하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야. 수능 당일날 무조건 니네가 읽어본 적이 없는 작품이 나올 거야. 선생님 EBS 연계가 있지 않나요? EBS 연계라는 게 국어에서 사실 그렇게 쓸만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니네가 소설 EBS 연계가 됐어? 그러면 EBS에서는 그 소설의 전개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으면 정작 수능에서는 위기 부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 등장인물 이름 아는데, 그런데 내용은 전혀 딴판이라는 거지. 그나마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 인용되니까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 작품만 단독 출제가 안 돼. 두 작품, 세 작품 연계를 시키거든? 그러면 한 작품이 니네가 EBS에서 배운 작품이라면 나머지 두 작품은 처음 보는 작품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수능 고전시가 영역에서 보통 출제가 되는 게 연시조 아니면 가사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시조랑 가사는 내용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역시 EBS에서 앞부분이 나왔으면은 뒷부분이 나오고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수능 당일날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자꾸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수업 들으면서도 야 선생님이 여기 중요하니까 밑줄 쳐라 하면은 여기가 중요하구나 하면서 밑줄을 따라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왜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야. 수능 국어는 약간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자전거 탈 줄 알죠? 그러면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이론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그게 힘들지. 국어가 그렇다는 거야. 사실 국어는 니네가 자전거를 배울 때
진짜로 니네가 자전거를 탈 줄 아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이론적으로 너희들한테 입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육체적인 지식으로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 국어도 마찬가지야.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한 지식이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야. 시에서 주제는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독서지문에서 문제가 나올 부분은 이렇게 예측하는 거야. 자꾸 그걸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what이 아니라 how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how를 공부하는 건 다른 과목보다 조금 어려워.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how를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오늘 니네한테 야 자전거는 이런 거야,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이렇게 타는 거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니네가 오늘 학원 끝나고 나는 자전거를 평생 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했어? 뭐 어디 넓은 공터 같은 데 가서 비틀비틀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체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매주 이제 숙제가 나갈 때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새끼가 시는 이렇게 접근하래서 시에서 이런 걸 좀 보래서 자꾸 그걸 생각하고 따라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그게 니네께 돼서 수능 당일날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학습 목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시는 그러면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니네가 해석할 것이냐? 아, 이걸 칠판에 해줘야 되는데. 자, 시를 해석하는 방법.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요거 하나만 니네가 가져가도 상당히 이제 성공을 하는 거야. 자, 첫째, 이제 보통 학생들의 문학 파트에서는 소설보다 시를 어려워해. 자, 예를 들면 정빈아, 넌 시가 어려워, 소설이 어려워? 시가 어렵지. 하준이는? 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설보다 시가 어렵다고 생각할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시가 소설보다 어렵기 때문이야. 왜 시가 소설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느냐? 소설이든 시든 스필이든 문학이잖아. 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술도 뭔지 알 거고 언어가 뭔지도 알 거야. 그럼 문제는 뭐야?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삶이 뭐야? 은찬이? 은찬이구나. 하준이 했고, 은서? 인간의 삶은 뭐야? 자, 아마 인간의 삶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겠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 어렵고 복잡한 인간의 삶을 소설은 그래도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캐릭터들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겪어.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소설을 읽을 때는 그래, 나도 이런 경험을 했었지. 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그래, 이런 것도 삶의 하나의 단면이야. 뭔가 공감하고 이해할 포인트가 많아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굉장히 짧은 글에다가 표현을 해놓는다는 거지. 그게 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인 함축성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시를 니네가 처음 본 순간부터 매번 문제를 풀 때 너희를 괴롭혀왔던 게 뭐 이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뭐냐, 원관념이 뭐냐, 이런 것들이 너희를 괴롭혀왔잖아. 그게 이제 수능에서 하우를 공부할 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자, 시어를 니네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의미가 숨어 있어,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 그런 시어들이 이제 눈에 띄겠죠? 근데 그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소위 말해 정답,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던 원관념이지. 이거를 수능에서 처음 보는 작품에서 해석하거나 찾으려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자,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이 수능 보는 날까지 선생님이랑 정말 열심히 시에 대해서 공부해. 그러면 수능 당일날 처음 보는 시가 딱 나왔어. 그러면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 시어의 의미는 사랑이야, 이 시어의 의미는 뭐 인연이야, 그걸 해석해낼 수 있을까? 지민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작품?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은 처음 보는 작품, 소위 말하는 원관념, 정답 찾아낼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선생인데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도 불가능해.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아까 문학은 뭐랬어? 예술이랬지. 원래 예술이라는 게 예술일 수 있는 이유는 모호성 때문이야. 즉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야 되는 게 예술이야. 니네가 모나리자 혹은 뭐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피카소 왜 그림을 최고로 쳐주는지 니네가 딱 보면 알겠냐? 이해할 수가 없지. 도대체 이게 뭘 그려놓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예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야.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내 작품은 이런 의미야, 독자가 내 작품은 이렇게 읽는 게 정답이야 라고 답을 정해놓고 시를 쓰는 사람은 없어.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해. 뭐 1920년대에 카푸시나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뭐 민중시 이런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야. 우리 독립운동합시다. 우리 독재에 맞서 싸웁시다. 그런데 그런 몇몇 예외적인 작품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어떤 시인도 내 시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답을 정해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니네 중학교 때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 같은 작품을 한 번 정도 배웠을 거야. 그럼 보통 어떻게 가르쳐? 뭐 한용운 선생님이 스님이었으니까 님은 종교적 절대자다. 혹은 독립운동 가셨으니까 조국이다.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근데 막상 한용운 선생님이 시집 서문에 뭐라고 쓰냐면은 님이 무엇인고 하니 기른 것은 다 님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어. 기루다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는 고어인데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야. 즉 한용운 선생님의 의도는 뭐야? 독자들이 나의 시를 읽을 때 각자 아끼고 사랑하는 걸 집어넣어서 읽으면 자신의 시가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네 혹시 이 중에 최승호 선생 아는 사람 있니? 최승호 시인? 이제 니네가 수능을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이 양반 작품이 2009년인가 10년에 수능에 나왔어. 근데 그때 마침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에 문창과 교수로 계셨거든. 그래갖고 수능에 그 양반 작품이 나왔어. 근데 이제 수능 시즌은 뭐 학생들이야 고생하는 시즌이면 대학생들은 맨날 술 먹는 시즌입니다. 어디 술 마시러 갔는데 최승호 선생님이 계신 거야. 그래갖고 뭐 국어국문학과랑 문창과랑 또 접점이 있으니까 합섭해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별로 할 말이 없길래 최승호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번에 수능에 선생님 작품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나왔지. 왜냐면 허락 받고 쓸 테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봤대. 그러고서 한 일주일도 못 가서 또 만났어. 그래서 술 먹다가 이번에 최승호 선생님이 먼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수능에 내 작품 나왔잖아. 네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다 틀렸지 씨발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다 틀렸다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해. 만약에 최승호 선생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정답을 찾으려면 찾죠 당연히 그 사람이. 근데 왜 다 틀렸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이 문제 자체가 틀렸다. 나는 그런 의도로 이 작품을 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제시하는 정답이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쓴 시인데도 문제를 다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 작품을 직접 쓴 사람도 수능에서 자기 작품의 정답을 못 맞춰. 그게 시야.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대로 뭐 중학교 때부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선생님들이 한 줄 이상 안 읽죠. 야 하늘의 동그라미, 하늘의 원관념은 뭐 절대 양심이야, 윤리적 잣대야. 그러면 니네 열심히 필기해놨다가
외워갖고 답하면 되잖아. 근데 수능에선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선생들 잘못 때문에 니네가 시에서 이거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네 하면은 그걸 해석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습관을 수능에선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시험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시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함축적 의미의 시어의 의미를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뒤 문맥을 봐.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시어가 긍정적 의미인지 부정적 의미인지 그 시어가 문맥상 긍정적 의미인지 부정적 의미인지를 파악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성공해도 수능 수준의 문제는 얼마든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그렇게 수능이 만만합니까? 만만해.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정답, 원관념이라는 거 있잖아. 그걸 이미 출제자들이 선지에다가 집어넣었을 거야. 자, 다만 항상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너희의 어떤 상식이나 감이 아니라 반드시 앞뒤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하오나 금, 황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황금에 눈먼 자들이여 하면은 나쁜 거죠. 반면에 황금같이 빛나던 옛 맹세는 하면은 어때? 이때는 좋은 거지. 즉 하나의 시어라도 항상 그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면 니네 몇 페이지 정도 넘기면은 정우승 선생 작품이 하나 있을 텐데 349페이지에 한번 봐볼까? 349. 자, 보통 니네 눈 하면은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그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도 없어야 돼. 자, 정우승 선생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인데, 자, 보통 우리가 슬픔과 기쁨이 있으면 슬픔은 좀 안 좋은 거고 기쁨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일단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야. 즉 슬픔이 기쁨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가 슬픔이야. 너는 기쁨이야. 자, 슬픔이 기쁨한테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대.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슬픔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사랑보다 소중하다라는 이 맥락 때문에 여기서 슬픔은 좋은 의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긍정적인 시어는 편의상 삼각형, 부정적인 시어는 역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줄게.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 불쌍한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자, 너가 기쁨이랬잖아.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야?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약자든 고통받든 나만 이득 보면은 기뻐하는 기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긍정적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제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내가 봐도 상대적으로 슬픔이 좀 더 평등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이재용 회장이 집에 가다가 10,000원을 주어. 그럼 이재용 회장이 기뻐할까? 반면에 니네가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10,000원 주어. 겁나 좋아하겠지. 기쁨은 이렇게 상대성이 있어. 반면에 슬픔,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 그러면은 너희도 슬퍼할 거고 아마 이재용도 똑같이 슬퍼할 거야. 슬픔은 그런 측면에서 평등함이 있지. 자, 내가 어둠 속에서, 슬퍼하는 자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기뻐하는 자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을,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역설적 표현이죠. 죽었는데 또 죽었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 처음엔 얼어서 죽었는데 너의 무관심 때문에 또 한 번 죽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쁜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항상 시어예미는 앞뒤 문맥 봐.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자, 이 세상에 내리던, 자, 한방눈 역삼각형 나쁜 눈 표시해보자. 를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 삼각형 착한 놈 표시해보자. 를 데리고, 자, 똑같은 눈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한 놈은 나쁜 놈이고 한 놈은 착한 놈이랬어. 그 이유는 앞뒤 맥락에 있댔지. 자, 맥락이 어때? 지금 화자는 한방눈은 멈추겠다고 얘기해. 뭔가 안 좋으니까 멈추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봄눈은 어때? 그 봄눈은 자기가 데리고 어디를 다녀오겠대. 긍정적인 맥락이 있지. 물론 여기서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면은 이제 한방눈, 예를 들어 한방눈, 아까 얘기했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야. 밤에 이제 그 샤워 딱 하고 뭐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 보면서 한방눈 내리네, 아름답다, 기뻐하겠지 그 사람은. 하지만 아까 길에서 추위에 떨면서 귤 파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한방눈이 내리면 너무 고통스럽겠지. 그래서 한방눈은 평등하지 않아. 가난한 자들에게는 시련을 주고 잘난 사람들한테는 기쁨을 줘. 그러니까 얘는 나쁜 놈이니까 멈추겠다라는 거야. 반면에 봄눈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기는 어려운데 보리밭에 내린다고 하잖아. 자, 이제 겨울이 끝나고 그 언 땅 밑에 보리에 이제 씨앗들이 잠들어 있다고. 그때 이제 서서히 날이 풀릴 때쯤 봄눈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봄이 와서 햇볕이 들면 그 봄눈이 녹아들겠죠. 그래서 이 보리밭에 내리는 봄눈은 눈일 때는 그 땅 속에 있는 보리 씨앗들한테 일종의 보온제가 되죠.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서 얘가 녹으면 물이 돼서 걔네들한테 에너지를 제공해 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착한 놈이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한방눈은 멈추겠대. 안 좋은 거니까 멈추겠다라는 거겠구나. 봄눈은 데리고 어딜 다녀오겠대. 그러면 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항상 앞뒤 맥락을 보면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고정관념을 갖는다면 이 시의 주제를 전혀 다르게 읽어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는 거야. 그 정도만 해도 너희들이 수능 수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유는 출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정답, 원관념이라는 거를 선지에다가 써놨을 거야. 예를 들면 니네가 방금 그 작품을 읽고서 뭐 한방눈, 니네가 시험 문제를 풀어. 자, 선지에 이렇게 나와서 한방눈은 약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다 하면 맞아, 틀려? 한방눈, 아까 한방눈 니네가 나쁜 놈으로 파악했잖아. 근데 선지에서 한방눈은 약자에겐 고통을 주고 강자에게는 기쁨을 준대. 그럼 그 선지는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이렇게 니네가 긍정으로 파악한 시어는 선지를 보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니네가 부정적으로 파악한 시어는 선지를 봤더니 방금처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 정도만 파악할 수 있어도 소위 정답이라는 건 가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해 파악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이거는 시든 소설이든 문학은 반드시 니네가 쓱 뒤에 문제를 먼저 봐서 보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보기부터 봐야 돼. 왜 그러냐? 분명히 수능에는 니네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거거든? 근데 그 보기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한테 강력한 힌트를 줄 거야. 그 보기에 정말 운이 좋으면 그 작품의 주제가 뭔지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특징,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도로 뭘 물어볼지는
힌트가 나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보기부터 확인해서 강력한 힌트를 얻고 들어가야 된다, 문학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니네가 지문에서 작품을 볼 차례야. 그러면 작품을 볼 때는 형준아,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될까? 작품을 볼 때. 제목. 그렇죠. 바로 제목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의 어떤 친구들은 저 새끼는 내가 돈 내고 국어 배우러 왔는데 왜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니네가 책에 있는 시 아무거나 쓱 보잖아?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내신이니까 맨 위에 제목이 크게 붙어 있어. 그리고 어차피 니네가 그 작품의 제목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작품의 제목이 맨 밑에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목을 안 읽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습관을 버리고 반드시 제목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아까 시가 어려운 이유는 함축적이기 때문이랬잖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은 압축적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시에 안 써. 그러면 시인들이 작품의 제목을 지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제목을 쓸까요? 당연히 모든 부분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의미를 담아내는 게 바로 제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제목만 봐도 그 작품의 주제가 읽히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 경우는 좀 많이 드물 거야. 예를 들면 니네 중학교 때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그런 작품 배운 적 있니?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배운 사람 없어? 자, 예를 들면 이게 제목이거든? 그러면 니네가 제목을 보고서 지금은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맥이 없을 때는 꽃봉오리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와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를 니네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이 경우에는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보는 거야. 얘의 사전적 의미와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지점을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꽃봉오리는 왜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까? 꽃봉오리. 응? 앞으로 필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시작의 의미가 있고 뭐 가능성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럴 때는 단순하게 접근할수록 쉬워져. 그냥 아름다우니까, 예쁘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사람으로 치면 이게 아기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거고, 이 정도를 이제 니네가 생각해 보고서 니네가 생각한 거를 이제 문맥에 넣어보는 거야. 모든 순간이 시작이야. 모든 순간에 가능성이 내재해 있어. 모든 순간이 아름다워. 모든 순간이 아기처럼 소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 작품의 주제야. 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목만 읽어봐도 작품의 주제가 읽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 예를 들어 전 국민이 다 아는 작품 진달래꽃. 진달래꽃이라는 제목만 보고 주제를 유추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제목을 통해 뭘 할 수 있어? 진달래꽃, 이 작품의 제재는 진달래꽃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제재. 얘들아, 그 제재가 중요하다, 제재를 파악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이름이 안 보여? 예준아, 제재가 뭔지 알아? 제재? 이런 게 이제 주입식 대한민국 교육의 폐해입니다. 학생들한테 제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제재가 뭔지를 안 가르쳐줘요. 자, 얘들아, 제재는 뭐냐면 우리가 시든 독서지문이든 소설이든 모든 글을 읽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지. 제재는 그 작품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 소재야. 즉 우리가 작품의 제목을 작품의 주제를 찾아가는 키, 지름길은 제재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야. 즉 니네가 심지어 진달래꽃을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도 이 시의 제재는 진달래꽃이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에서 진달래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파악해야겠구나 라고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친구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들어가는 친구랑 벌써 출발점부터 다르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제목을 통해서 제재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문을 진짜 봐야 되겠죠. 본문. 자, 본문을 읽을 때 특히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시는 화자 중심인 시가 있고 대상 중심인 시가 있어. 이제 이거 갖고 막 말장난 칠 거야.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시가 화자를 중심으로 하든 대상을 중심으로 하든 그 화자나 대상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해줘. 자, 그리고 더불어 뭐를 이제 파악하느냐? 화자나 대상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태도를 파악해줘. 태도. 자, 하여 우리가 반드시 본문에서 이렇게 상황과 태도를 읽어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상황이랑 태도를 니네가 적절하게 파악을 해줬다면 이 둘을 잘 조합하면 짬뽕하면 처음 보는 시의 주제를 읽어낼 수 있어. 자, 니네가 수능 당일날 처음 보는 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체감을 잘 못하지만 실제로 수능 문항의 60% 이상은 주제를 묻거나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묻거나 주제 때문에 답이 갈리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주제만 파악해도 문제의 60% 정도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주제를 읽어내려고 해야 되는데 수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의 주제를 읽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보기를 읽어봤더니 재수 좋게 보기에서 주제를 알려주거나 혹은 니네가 작품 내적으로 제목을 통해 알아내든 상황과 태도를 통해 알아내든 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시의 특성인 거야. 시인은 항상 상황과 태도를 통해 주제를 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태도를 봐야 돼.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상황까지는 파악을 잘 하는데 이 태도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 자, 태도를 파악하는 방법, 쉬운 방법은 이제 정서를 드러내는 말들을 좀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슬픔이니 기쁨이니 뭐 눈물이니 이런 말들을 이제 있다면 그 사람의 이제 태도랑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쉬운 방법이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종결어미나 선어말 어미를 봐주는 거야. 쉽게 말해 말의 맨 끝을 보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사람의 태도는 소위 말해 말투에 어조에 이제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는 야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어조를 달리하면서 뜻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시인은 글이잖아. 그러면 시인들이 그 태도와 뉘앙스를 나타내는 방법은 종결어미에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평서형 종결어미, 나는 밥을 먹는다. 뭐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거랑 어미를 바꿔서 철수가 밥을 먹네. 철수가 밥을 먹는군. 철수가 밥을 먹는구나. 철수는 밥을 먹는가. 느낌이 다 다르지.
이렇게 어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투, 어조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작품 본문에서는 화자나 대상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태도는 이제 어미를 주로 보면서 파악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나요? 혹시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진짜 이게 가능한지 한번 해볼까? 니네 354페이지 한번 펴볼래? 자, 354페이지 보면은 진달래꽃 있지? 익숙한 걸로 첫날이니까 익숙한 걸로 하자고. 자, 이제 실전에서 보기를 확인하랬는데 얘는 안타깝게 보기가 딱히 없네요. 그러면 제목을 확인했어. 니네는 이제 이 작품의 제재는 진달래꽃이야 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야. 물론 니네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서 진달래꽃은 한자로는 두견화고 두견새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한의 상징이야. 그러면 이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은 뭔가 한의 정서를 담아내는 작품 아닌가? 여기까지 간다면 더할 나위 없게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이 시에서 진달래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할래. 이 정도만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자, 상황이랑 태도 파악해보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라. 자, 벌써 상황이 제시가 됐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래. 어떤 상황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남자가 지금 나를 버리고 간대.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 응? 그래, 이별이라고 하죠. 이별. 자, 그러면서 태도도 같이 드러났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라 라고 얘기를 해. 이 이별이란 상황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따르고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순종, 혹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서서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국어가 오히려 어휘가 중요하다고. 이런 어휘도 좀 알아야 돼. 인종은 뭐냐면은 참을 인자야. 거기에 따를 종자야. 그럼 뭐겠어? 참고 따르는 거야. 원치 않아도 거기에. 수능은 좀 더 내가 능동적으로 원해서 따르는 쪽이라면, 인종은 싫어도 참고 따르는 거지. 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으리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에서 드디어 제재 진달래꽃이 나왔네요. 만약에 이게 내신이었으면 역시 선생들이 진달래꽃에 동그라미 쳐봐. 뭐 화자에 대한 사랑, 뭐 님에 대한 정성, 화자의 분신, 뭐 한의 표상, 이런 식으로 알려주겠지. 근데 수능에서는 니네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래서? 앞뒤 맥락을 보는 거야. 자,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해? 영변은 북한에 있는 지역 이름이야. 니네한테는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 세대는 영변이란 지역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애들이 처음에 핵을 만들기 시작하던 데가 바로 영변이에요. 영변이라는 데서 몰래 핵을 만들기 시작하던 거야. 그게 이제 남한에서도 뉴스가 나면서 남한 사람들도 영변이 어딘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정은이가 핵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귀여운 백돼지 정은이. 왜 정은이라고 해서 이상해? 정은이가 선생님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어려?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좋아한다 하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약간 만나는 것까지는 힘들어도 전화 통화 정도는 시켜주겠습니다. 잘 아는 사이야. 정은이가 선생님을 아주 좋아해요. 명절 무렵에는 항상 서로 카톡을 주고받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날 다가오고 좀 있으면 또 선생님 생일이거든. 생일 되면은 딱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딱 카톡이 옵니다. 이제 설날 되면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요. 딱 카톡
카톡이 와요. 그러면 또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인데 세배 받고 가만히 있어야겠니? 그래. 세뱃돈은 못 주지만 선물을 줄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기프티콘을 쏴주는 거죠. 뭐 맥도날드, 뭐 빅맥 세트, 자본주의 맛 좀 봐라 돼지 새끼야 딱 보내주면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쓴다고. 북한에도 맥도날드가 있나봐. 아무튼지간에 정은이랑 연락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 한번 얘기하세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영변에 약산도 실제로 있는 산인데 진달래꽃이 유명하대. 근데 이 여자가 그 산을 올라가서 아름 따다가 진달래꽃을 아름 딴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름 딴다라는 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성인 남자가 팔을 이렇게 벌려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잖아. 이 둘레가 한 아름이야. 그럼 진달래꽃이 짜잔하잖아. 이거 한 아름 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수백 개, 수천 개를 따야 되겠지. 산에 기어 올라가. 꽃 겁나게 따. 또 기어 내려와야 돼. 이거 안고서. 그러고서 뿌려준다는 거야. 이건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겠죠. 그래서 진달래꽃은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맥락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의 태도를 좀 읽어낼 수 있는데, 역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가는 님의 앞길에 꽃을 뿌려준대. 우리 보통 꽃 언제 뿌려줍니까? 그렇지, 뭐 결혼 같은 거 할 때 축복하면서 뿌려주지. 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얘기하네. 내 사랑과 정성을 짓밟고 가래. 나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그 꽃을 짓밟고 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 실제로 안 울겠어? 울겠지. 그래서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참고 견디겠대. 그런 걸 이제 인고라고 그래. 이제 수능 문학에선 인내라는 말보다 인고라는 말을 앞으로 보게 될 거야.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작품의 상황과 태도를 잘 파악했어요. 그럼 이 둘을 잘 짬뽕하면 주제가 나온댔잖아.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별을 했어. 이별을 하니까 작품 전반의 분위기가 어때? 슬프지, 다운되어 있지. 그런 걸 이제 수능에서는 한이라고 그러고 정확하게는 정한이라고 그래. 정한. 자, 그 다음에 태도는 그래, 하준이? 하준아, 저 태도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2개만 골라볼래? 아무거나 그냥 2개. 축복. 축복과 희생. 그래요. 자, 축복과 희생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준아, 네가 이제 여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이 시적 화자야. 근데 남자가 너를 갑자기 어느 날 버리고 가는데 그 이유도 그지 같죠? 뭐라고 하고 얘가 간 거야? 너 보기가 역겹다고 한 거야. 너 보면 토 나와. 그러면서 간단 말이지. 그러면 넌 그 남자를 위해 축복하고 희생할 수 있어? 희생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한단 말이야. 자, 아까 시가 어려운 이유가 함축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와닿는 건 뭐야? 시를 보면 이상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렵지. 근데 사실 거기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가 있어. 시인들은 항상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해.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이면 욕을 해야 되는데 축복하고 희생을 해줘. 이상하잖아. 그런데 항상 시인들이 거기에 포인트를 둔다는 거야. 니네도 살면서 남들은 다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아닌 경우 있잖아. 그런 게 한 번씩은 있죠. 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남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너희들의 어떤 신념과 확고한 생각,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 시인들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다 요렇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
그 부분에 주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 이상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라는 거야. 자, 이 여자는 도저히 축복하고 희생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한단 말이지. 거기에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사랑이라는 게 내가 이쁨 받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별이라는 건 사실 사랑에서 최악의 상황이지. 레벨이 제일 낮은 쪽에 있어. 하지만 이 여자가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이 잘 되라고 축복하고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된다면 이 여자한테 이별은 사랑의 마지막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뭔가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여자는 이별, 사랑의 종말을 사랑의 완성으로 승화시켰어. 어떻게? 축복과 희생의 태도를 통해.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인 거야. 자, 얘들아 감이 좀 잡히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처음 보는 작품에서.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 그냥 너무 틀리지 않는 범위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한 7, 80%만 니네가 정확하게 이별을 했고 이 사람은 희생하고 있구나, 축복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 정답은 누가 제시해 준다고? 출제자가 이미 선지에다가 제시를 해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 머릿속에 이 정도만 파악이 돼 있으면 니네가 그 선지를 보면서 이 조합을 만들어내고 확인하면서 답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 앞으로 이제 수능을 보는 당일까지 이제 니네가 숙제가 나가잖아. 그러면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시에서 상황이랑 태도를 파악해서 주제를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수능에 나올 정도 수준의 작품이라면은 니네가 인터넷 같은데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주제 정도는 정리가 돼 있고 대체로 상황이나 태도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럼 그거 보면서 내가 파악한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뭐겠어? 이제 우리가 매주 클리닉을 할 거야. 그때 선생님 제가 이 작품 이렇게 파악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나한테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연습이 되면 수능 당일날 처음 보는 작품도 니네가 주제를 읽어내서 답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계속 연습을 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거는 요 사항들만 니네가 기억해도 성공하는 거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방법이야. 그냥 오늘 수업 시간에 그렇구나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매번 니네가 스스로 파악하고 해봐야 니네께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처음 온 친구들 이제 요거 숙제를 한댔잖아. 일단 오늘은 본교재 숙제는 없어. 그러면은 이 책들 보면은 1차별로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어오는데 숙제는 문제를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채점을 해. 채점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틀렸던 문제는 정답을 맞출 때까지 다시 한번 풀어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골랐던 오답들을 정리하는 거야.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반드시 지문이나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정리하는 거야. 근데 지문이나 근거를 못 찾겠어. 그러면 그때 가서 해설지를 읽어보고 해설지로 정리를 해도 괜찮아. 그리고 해설지를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체크해서 갖고 와서 클리닉 시간에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가려면 수능 3등급 이상 맞아야 된댔잖아. 그러면 국어 3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오답 정리 안 할까?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나중에 뭐를 해야 되느냐? 정답 정리도 하는 거야. 내가 문제를 맞춘 애들도 지문과 내 감이 아니라 지문과 보기에서 명백한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받은 책 1일차를 해오면 되고 세윤이랑 예준이, 영준이, 정빈이는 잠깐만 나와갖고 그 숙제 좀 체크하고 가자. 끝난 게 아니지. 쉬었다가 이제 독서할 텐데. 니네 책이 다 다르지.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 이번 주에 3일차 오늘도 며칠이나? 12월 13일이지. 여기는 우리 1차별로는 안 했고 개수로 했네? 여기까지. 막 첫날이니까 조금만 더 있다. 자, 쉬세요. 다른 친구들은 어디까지? 저거 준대로 했어? 왔다 갔다 했겠네. 저건 많이 나갔네. 거의 끝나갔잖아. 여기 책정이 안 되네. 80. 전해야 때를 뽑은 게 있는데 그럼 이번에 거기까지만 마저 풀어봐. 얘들아 뭐 화장실 갈 사람은 가고 자 이렇게 쉬어. 시니까 상황이랑 테스트하고 이번에 2회까지 한 거야. 내년은 볼까? 이렇게만 하고는데 역시 상황이랑 테드파악해서 뒤에서 읽어내려고 해봐. 좀 많이 하고 요만큼만 하는데 첫사랑이 이제 현대식에서 여기서 이제 상황이랑 테드파악을 해봐.
4살쯤 되니까 좀 두개나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이게.